견제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정치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됐을 때에 그 이권 세력들이 전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또 이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 야당을 바뀌면 이게 이권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떠냐? 자민당이 저렇게 오래 일당 독재를 오래 하다 보면요, 이권이 콘크리트 바닥이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이 이권 세력들이 딱 잡고 개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개혁이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세멘트처럼 굳어버린 거지.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죠. 어제 새벽에 아주 묘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역가왕,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인데 그걸 보고 있는데 밑에 속보가 떴어요. 아니, 비상계엄 사태?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 처음에는 이 자막이 잘못 올라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보다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봐도 안 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봐도 안 뜨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MBN이 제일 먼저 뜬 것 같아, 자막이.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제 한 5분 10분 후에 보니까 네이버에도 이제 뜨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또 알림이 속보라고 뜨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딱 느끼는 순간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한국에 이게 가볍게 지나가면,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가볍게 그냥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치밀한 성격이고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꼼꼼하게만 했더라면은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나 섬뜩한 거예요. 근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치밀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70년대 살아가는 사람 같아. 이데올로기 얘기하고 정북 좌파 얘기하고 이게 다 70년대 레퍼토리거든요. 언어들이가 얘기할 때마다 픽픽 웃었는데 이게 웃을 게 아니야. 이게 계엄령까지 선포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결과를 쭉 보면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됐을 거예요. 야, 근데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나? 그래서 그동안 한 2년 동안 열심히 국가를 지금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지난번에 부산 방송국 KNN 스피치 거기에서 영상을 만들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현 정권이 일본하고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친일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 내가 입에 약간의 상식과 좀 동떨어진 약간 비정상적인 일인데 이게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이게 마지막 불꽃놀이 같다. 전제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오다가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다 돼간다 싶을 때 마지막에 불꽃놀이를 한다. 어떤 생명이든 코스모스도 보면요, 길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쑥쑥 잘 자라는 코스모스는 쉽게 꽃을 안 피워요. 구멍오리가 쭉 맺고 쭉 올라는데, 근데 아주 척박한 땅에 떨어진 그 코스모스 씨앗은요, 요만큼 올라다가 더 이상 크기 힘들겠다 싶으면 그 꽃부터 피워요. 그게 왜 그러냐? 마지막 뭘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체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마지막 불꽃놀이라. 이제 더 이상 내한테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버리자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내가 그때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어제 불꽃놀이 한 것 같아요. 여의도 주변에서 팍팍팍팍 터지는 불꽃놀이. 그러면서 한 시대가 이제 싹 사라지면서 새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길게 봤을 때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은 작년에 우리 선진국 선언을 받았죠. 은크타드에서.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가 높게 평가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표출하고 그런 것들이 홍콩에서도 그게 재현되고, 그 소위 말해서 민주화 운동하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서 학습해가지고 그렇게 적용하고 이런다는 거는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진짜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과정 속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은 참 한심한 나라로 보일 거예요. 지금 21세기도 이제 초중반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이 시점에 그것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제10위권 여기에서 거의 쿠데타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나는 진짜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곳곳에서 이제 지금 유튜브도 영상도 올라오고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성립되려면 정부 차단부터 다 해야 되는데 완전 먹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전부 다 올라오는데 그것 통제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한 건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미디 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이 영상도 과연 이게 촬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에 거의 뭐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니까 깔끔한 아침이 돌아왔죠. 그런 정도로 이제 한국은 하나하나가 이제 그 뭐랄까 민주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도 병균하고 저항체가 막 싸우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은 다 극복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나는 이제 한국의 그 민주화 고지 정점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전투가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그 소위 말해서 완전히 그 비민주적인 세력의 그게 정점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분은 꼭 70년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잠깐 지금 대통령 하고 있고 다시 또 타임머신 타고 70년대 돌아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어요. 하는 용어들이나 어떤 생각들이 전부 70년대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 70년대 그때 일본을 바라보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진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쿠데타 이것도 70년대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곧 지나고 나면 전 국민들이 코미디를 본 듯한 우리 역사 속에 남는 게 정말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말 코미디언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은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을 이제 초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2년 동안 집권하면서 국회를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고 임용되고 그랬잖아요. 케네디 스피치 거기에서 영상을 찍었을 때 댓글들이 어떤 댓글들이 많냐면은 박사님 제가 요즘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내 상식이 잘못됐나? 그래서 정말 괴로웠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 듣고 내가 정상이었다는 거 그걸 느끼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다.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런 댓글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 영상 한 15분 정도 되나? 거기에 1200개, 13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는데 보면은 긍정적인 댓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걸 도대체 왜 누군가가 저지를 왜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왜냐? 한국 이 정도 시스템이면 저걸 빨리 저지하고 뭘 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왜 저게 계속 그냥 굴러가고 있냐? 사실 나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서 거기에 야당에 그렇게 의원수를 많이 줬으면은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꼼꼼히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 탄핵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절차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뭐 대법원 거기에 구성 멤버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하고 지금 현 대통령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저주저하고 그러던 차인데 야 이렇게 가서 진짜 한국이 이게 계속 그냥 이게 내리막길을 계속 걷는 건가 했는데 내가 항상 기대하듯이 한국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스스로가 딱 불꽃 한방 빵 터뜨리고 내려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과정은 어제 국회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거기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과거 같으면은 저렇게 이제 총 들고 왔잖아요. 군인들이. 저걸 가지고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쏠 수도 있을 텐데 절대 못 쏠 거다. 왜 그러냐? 카메라가 막 전부 막 퍼뜨리고 유튜버들이 전부 찍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누가 총을 쏩니까? 총 쏘면 그 역사의 기록에 다 남고 이게 잘못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살인자가 되는데 총 절대 못 쏠 거라고 내가 장담했지. 절대 총 못 쏜다. 그 인원수를 다 감당 못 한다, 군인들이. 그럼 밀고 들어가면 절대 저게 군인들이 통제가 안 될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거 오래 못 간다. 결국은 길어야 3일. 근데 그 친구는 이러다가 한 2, 3개월 가는 거 아니야. 상당히 걱정도 하고 있어. 내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내가 보는 데는 절대 저는 성공도 할 수 없고 오래도 못 간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여론이 지지도가 80% 가까이가 지지 안 하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해서 정부 차단해가지고 뭐 한다 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2024년에 한국에서 정부 통제가 언제까지 가능할 거야? 하루 이틀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주일도 안 될 거고 열흘도 안 될 거고 보름도 안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저건 어차피 되지도 않는 일을 너무 어설프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개그 콘서트보다도 더 웃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반민주적인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부 다 낱낱이 다 밝혀진 거예요. 한 2년 동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위세를 믿고서 앞에서 막 설치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봐왔고. 그게 이제 한순간에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홍수에 쓸려 내려가듯이. 그게 한국의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의 하나의 지금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면은 요 하나만 놓고 보면 창피하지만 길게 놓고 보면 한국의 찬란한 민주화 과정 속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꽂힌 거예요.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적으로 보였던 반민주 세력과 민주 세력의 이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역시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우려할 게 하나도 없다. 한국은 IMF 겪고 나도 바로 그냥 몇 년 사이에 다 극복해내고 오히려 그때부터 고속질주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쓰러지면 바로 일어납니다. 우리 저 쇼트트랙 본 적 있어요? 쇼트트랙 여자 릴레이, 그때 3000m 릴레이인가? 거기에서 2바퀴 돌다가 한 사람이 쓰러졌어. 보통 그 정도면 아웃이잖아요. 진짜 그 빠르게 도는데. 그런데 바톤 터치 바로 하더니 한 반바퀴 쳐진 걸 쭉 계속해서 따라가서 나중에는 반바퀴 앞서서 1등 수순으로 돌았어요. 그 영상 보면요, 소름 돋아요. 그 넘어지고부터 따라가는 그 과정, 결승점 통과할 때까지 청중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 청중들이. 그 함성 소리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와서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 올림픽이었나 뭔지 하여튼 신기록 나오더라고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바톤 터치해가지고 따라 붙었는데 그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저력이라는 게 나는 믿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여기 와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현실을 얘기하면 현실이 일본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얘기하면 일본 비판한다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최근에 내 댓글에요. 누구하고 뭐 같은 과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별로 동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같은 과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도 일본에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나도 그러니까 같은 부류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2 플러스 2가 4라고 생각하면 당신도 내 과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건 뭘 말하냐.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내 부류가 아니라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라고. 2 플러스 2는 4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낼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일본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 보면 일본 학자들이나 일본 분석가들이 쓰는 글을 보고서 그걸 가지고 내가 다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한 글들을 한 대여섯 편, 그러면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돼요. 매일 출력해서 그거 막 쌓아놓고 읽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전달하는 건데 일본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장담하건데 일본 우익들은 한국 지금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막 뒤에서 고소하면서 박수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역시 쟤들은 안 돼. 뭐 지금 저게 뭐야?
온갖 얘기 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한국은 이 찬란한 어떤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 가장 극적으로 돋보이는 이 불꽃놀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은 일본하고 정치적인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발전 상황도 다르다. 한번 지켜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때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했던 얘기가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 희망적인 입장이신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사실 일본의 정치 상황하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일본은 긴 역사 속에서 항상 보면은 뭐랄까 그 사무라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때는 계급 사회잖아요. 계기로 해서 일본은 그때 긴 역사 속에서 정말 유일하게 혁명을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찬란한 역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메이신 130주년 무슨 150주년 뭐 이러면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근대 역사를 돌아보면은 일본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거는 메이주신이란 말이에요. 그 메이주신으로 인해서 일본이 급성장을 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승자가 되고 2차 세계대전까지 가서 결국 패전을 겪게 되는 정점에서 이제 전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사실은 미군정이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군국주의자들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전부 A급 전범으로 사형당하기도 하고 그다음 추방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게 몇 년 안 돼 가지고 냉전이 터지니까 미국이 완전히 리버스 코스로 그래가지고 역코스로 그냥 가다가 바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풀어주고 추방했던 사람들 다 복귀시켜가지고 전부 다시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 냉전에 대해서 대응하려면은 트레이닝 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야겠다. 이제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국주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복귀를 한 거예요. 쭉 메이지 유신 이후로부터 쭉 그 소위 말해서 지배계층이 있던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추방됐다가 다시 지배계층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어지는 거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쭉 정치 세력은 지배 세력은 쭉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 정점에 이제 일왕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운 좋게도 냉전이 딱 시작되면서 얼마 안 있다가 한국전쟁이 딱 터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떼돈을 벌잖아요. 이 떼돈을 버니까 그걸로 해서 자본이 형성되니까 일본이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치를 정도의 중화학공업 여기에 대한 기술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력하고 이 자본하고 합쳐지니까 제품이 생산되는 거고. 그런데 제품 만들어 놓은 걸 어디다 팔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제품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돈 있으면 기술은 웬만하면 금방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파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냉전 때, 그때 50년대, 60년대, 이때 미국이 일본한테 시장을 마구 오픈해 준 거예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 펴고 78년도 개혁개방 정책으로 나오면서 그때 미국이 이제 WTO 가입하게 해주고 그때부터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쏟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큰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일본이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기에 군국주의에 책임 있는 지배계층들이 사죄하지도 않고 자기 국민들한테도 사죄해야 되는데 자기 국민들한테도 사죄 안 했고 주변 국가들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죄도 안 한 상태에서 미국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떼돈을 벌어버리니까 모든 게 과거의 잘못은 유야무야 돼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본의 일반 국민들조차도 나한테 잘 먹고 잘 살고 했으니 그걸로 됐어. 그런 식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역사 인식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든가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한국 옆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다고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정치적인 변화가 그동안 거의 없어. 자민당이 지금까지 일당 독재를 계속 해온 이유가 그 자민당이 현재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세력이란 말이에요. 정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본이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그걸 있게 해준 당이 자민당이니까
그 자민당에 대한 막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정권한테는 맡겨도 문제가 없다. 그러다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2002년, 3년 뭐 그 심세 민주당이 한번 넘겨줬다가 자민당이 여러 가지 내부 문제, 정치 자금 문제, 돈 문제, 막 이런 것들, 부패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야당으로 넘어갔다가 그 야당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저기 더욱구 대지진 원전 사고가 나고 그걸 제대로 수습을 못했죠.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고였기 때문에 수습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었던 자민당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때 그 대응은 깔끔하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아베 총리가 그걸로 인해서 야당이 있다가 이제 정권을 뺏어오잖아요. 뺏어온 다음부터는 야당을 철저하게 비난하고 한심한 민주당이 나를 망쳤다. 끔찍했던 정권이었다. 맨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베가 총리하고 있는 동안은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거의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야당이 지리멸렬해 버린 거예요. 야당한테는 더 이상 뭘 기대를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민당 정권의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많은 부분이. 궁극적인 전문가들은 그래. 그때 만약에 자민당이 정권 잡았으면 민주당 이상으로 잘했을까? 자민당이 잡았으면 훨씬 잘했겠지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민당이 정권 잡고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야당이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견제 세력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민당도. 그 아베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하면서 뭐 엔즈로 가게 됐고 그때 기업들이 한마디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돈을 너무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혁신 같은 걸 안 하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은 쭉 이어져다가 이제 요번에 자민당이 정치 자금 문제, 그 다음에 통일교 문제 이 두 가지가 얘기가 많이 되는데 또 이거 중요하지만 가장 컸던 걸 뭐냐니까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2년 사이에 엔저로 되면서 자기 자산이 한 20, 30%, 30, 40% 그 완전히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장롱 속에 묻어뒀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산이 가치가 30% 가까이, 40% 가까이 그냥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만. 돈 많은 사람은 뭐 그렇게 좀 찌그러져도 큰 그걸 못 느낄지 모르는데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당장 생활에 그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해외여행은 아예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그 다음에 생활 자체도 빠듯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완전히 응축되어 있었다고요. 그게 이번에 자민당 참패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었거든요. 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자민당이 여전히 또 아직 정권을 잡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일본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될지 참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정권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권 잡았을 때 이권이 있던 사람들이 그게 딱 밝혀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당의 영태균 씨 같은 사람의 얘기들이 계속 흘러져 나오는 이유가 그게 계속 정권을 잡을 것 같으면은 저게 저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야당으로 넘어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느냐. 자기 핸드폰 있으면은 검찰에게 주지 않고 민주당한테 주겠다는까지 얘기가 거의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견제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정치가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사회 부패가 덜 하려고 그러면 이 정권 교체가 됐을 때에 그 이권 세력들이 전부 다 그게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또 이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 야당을 바뀌면 이게 그때 조금 이권 생겼다가 끊어지고 조금 있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권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떠냐? 자민당이 저렇게 오래 일당 독재를 오래 하다 보면요. 이권이 콘크리트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이 이권 세력들이 딱 잡고 개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개혁이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세멘트처럼 굳어버린 거지. 이권 세력들이. 그래서 가장 일본이 지금 현재 내가 그동안 일본 여러 가지 일본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들 팩터들이 결국은 자민당 일당 독재가 오랫동안 이어져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현실을 안주하면서 개혁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보면은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현상 유지예요. 30년 지나서 주식 가격이 30년 전 가격으로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팽을 그어온 거죠. 그 사이에 미국은 1250% 성장하고 그런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도 엄청나게 300%, 500%씩 다 성장하는데 일본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모든 문제가 변화가 없으니까 이권 세력들은 거기서 먹고 살만해지면 절대 그 이권을 놓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강력하게 정권을 다시 뺏어와가지고 그 모든 이권들하고 새롭게 뭐 계약을 맺지 않으면 그 이권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롭게 이 정권하고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권 세력이라는 거는 정권이 자주 바뀌면은 그게 오래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토양을 이렇게 달구지로 이렇게 갈아 놓으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거기에 여러 가지 영양분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하고 썩어버린다고요. 지금 일본이 그런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단 말이죠. 정치가 그동안 오래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민당이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당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일본이 제대로 민주주의로 한 발짝 내딛는 게 아니냐. 민주주의라는 건 항상 불안정해요. 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변화 없이 지속되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거는 미국도 한번 보세요. 난리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막 총까지 맞고 난리잖아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시끄럽고 그만큼 민주주의는 희생을 치르면서 가는 건데 일본은 그동안 그런 것들을 거의 치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쨌든 여당과 여당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격동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은 메이주신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성공한 다음에 1차적인, 2차적인 거치면서 대국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영향을 이제 키워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국 전쟁이 겪고 그때 한국 상황은 바닥 중에 바닥이었어요. 전국토가 완전히 엄청났잖아요. 내가 90년대 초에 유학을 갔는데 그 일본에 가니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잖아요. 달리면은 주변에 숲이 너무 우거져 있는 거야.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너무나 울창하게 그 숲이 잘 그려져 있잖아요. 와, 저게 그림이니까 저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정말 전 국토에 숲이 너무나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근데 한국에 오잖아요. 고속도로 달리잖아. 전부 새롭게 도로를 닦아가지고 그 옆에 깎아 놓으니까 뻘래요 전부. 거기다가 이제 그 토사가 내려오지 않도록 거기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막 다듬잖아요. 그게 다듬다 보면은 막 전부 막 그 뭐라나 헐벗은 느낌이 절로 나는 거야. 그때는 정말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가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30년 안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난데 30년 지나서 보니까 완전히 진짜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일역전이라는 책도 쓰고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걸 알려야겠다. 이게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와가지고 이걸 현재 이 여러 가지 팩터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20년 전, 30년 전 그 잔상 속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그 잔상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니까 일본은 대단한 나라고 한국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유튜브 찍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은 바닥에서부터 그걸 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완전히 컵에 물을 받았는데 완전 흙탕물이야. 이 흙탕물이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이제 여기다 새로 깨끗한 물을 붓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그럼 물을 조금씩 부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이제 희석이 되면서 조금씩 맑아지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 흙탕물이 밑에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지는 않는 거야.
정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여기 쫙 요거는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밑에 진짜 단단하게 고착화되고 위에 맑은 물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깨끗해지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완전히 흙탕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흙탕물을 희석해 나가는 동안에 맑은 물을 부어도 여전히 흙탕물이에요. 맑은 물을 부어도 여전히 흙탕물이에요. 요 흙탕물만 보고서 한국을 저평가하거나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은 이 과정을 보지 않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그 과정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그때 팩트들, 사건들은 정말 형편없는 하나의 역사일지 몰라도 그걸 하나씩 우리는 다 클리어하고 극복해내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냐? 경제 대국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전 세계 문화 슈퍼파워라는 얘기 들리죠? 그 다음에 민주화된 아주 1등 시민 의식이 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카페에서 지갑을 놓고 가든 컴퓨터를 놓고 화장실에 가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유럽의 선진국에서 온 나라, 독일 여성도 영국, 프랑스에서는 다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은 안 그런가? 근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이 정도로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가 드물어요. 일본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는데 요즘 일본 강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20대 초중반, 조금 많으면 30대 초반,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지금 강도 행각을 벌여가지고 그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결국은 뭐냐? 나이 많은 사람들, 홀로 사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장롱 예금 있을 거라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구타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죽이기도 하고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고 그게 최근에 일본에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뭐냐? 그만큼 지금 현재 일본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30년 전에 일본에 내가 살 때 그때는 이런 일이 아예 없었어요. 일본은 모든 시스템이 정말 잘 굴러가고 교통 질서 잘 지키고 깔끔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아주 선진 민주주의 국가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은 내가 계속 일본에 얘기하면은 그 일본을 비판하는 걸로 느끼시겠지만 그게 팩트라는 거. 그렇다면 각국의 사회 분위기와 국민성이 정치 상황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런 것도 있죠. 일본을 오랫동안 이제 관찰하면서 왜 일본은 우리하고 이렇게 다를까?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어요. 첫째, 일본은 명백히 수직 사회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계급 사회였어요. 일왕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더더욱 그게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귀족 밑에 이제 사무라이 그 사무라이 밑에 산업공장이라는 이런 게 쫙 수직 사회가 이게 오랫동안 이어졌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도 물론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양반과 쌍놈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청계가 그게 그렇게 크게 고착화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유교 사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유유서라든가 이런 건 있었지만 그게 이제 경전이 있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시시비비를 굉장히 그래서 뭐 우리는 노론 소론 뭐 사색당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그 사색당파라고 그 명명한 게 조선을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한 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역사학자들이. 그런데 일본은 그게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무라이 사회였단 말이에요. 사무라이에서는 경전을 놓고 토론하지 않아요. 거기는 힘의 사회이기 때문에 힘의 능력이 있고 없고 물론 그 사람들이 교양을 갖추고 정말 뛰어난 사무라이도 있겠죠. 정신이 아주 고매한 사무라이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료들 보면요. 칼을 마련하잖아요. 그럼 이 칼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료들을 어떤 유튜브가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걸 보고 정말 섬뜩해요. 한국에는 그런 일은 사무라이 사회가 일단 아니고 칼을 차고 다니질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사또가 저놈을 잡아들이랬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재판을 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해요. 권장을 100대 때려라, 뭐 주리를 틀라 이게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이 그냥 사무라이 그냥
목을 그냥 베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일본 사회는 다떼마요와 혼내라는 게 생기는 거죠. 특히 남 앞에서는 무조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언제 칼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다떼마요가 된 거죠. 그래서 혼내하고는 이제 다떼마요하고 많이 분리되게 일단 행동한다.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은 혼내 다떼마요로 나눠지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뭐 다이렉트로 얘기하죠.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뭔 생각하는지 그냥 투명한 유리알처럼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제가 화나는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처음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항상 밝게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하더라도 속으로는 전혀 딴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일본인들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삭삭하고 젠틀맨하게 느껴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언제적 이미지냐 하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런 이미지를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 지금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이 일본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강해가지고 경제 대국이 돼서 오랫동안 왔잖아요. 그때 모습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 현재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 항산이면 항심이라는 얘기겠죠. 내 곳간에 쌀이 두둑하면 거기서부터 인심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삶이 여유로우니까, 넉넉하니까. 그러니까 뭐 짜증낼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오주머니에 항상 두둑하니까. 그게 일본의 오랫동안 그 선진국 60년대 중반에 도쿄올림픽 64년도 치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후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했잖아요. 자, 그러면 60년대 중반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만약에 이 시점에 일본을 갔던 사람들은 이게 30년 전, 40년 전 인상이잖아요. 다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야.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데 90년대 이후 버블이 꺼지고 나서부터 그게 갑자기 드러나는 거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림자 같이 쭉 늘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칩시다. 근데 지금 이제 잃어버린 30년 지나고 보니까 일본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졌어요. 그게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만약에 90년도에 일본의 GDP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17% 가까이 됐어요. 근데 지금 몇 프로냐? 4%예요. 4, 4, 16, 4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일본의 전 세계 그러니까 뭐냐? 일본은 멈춰 있었는데 전 세계 다른 나라는 다 성장한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요게 어떤 현상을 벌어지냐니까 다른 나라들이 성장했는데 최근에 현재까지 되니까 전 세계 여행객들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오버 투어리즘을 그러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행태를 보니까 자기들이 먹는 음식값의 3배, 4배를 받아도 쉽게 사 먹더라 이거야. 일본 사람들은 호주머니 손이 떨려가지고 못 사 먹을 텐데.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휘젓고 다니잖아, 일본에. 지금까지 일본의 여행객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최근 작년에도 그렇고. 그럼 뭘 말하느냐? 과거에는 저 거지의 나라, 못 살고, 속이기나 하고 사기나 치고 아주 안 좋은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K-팝에다가 무슨 K-드라마에다가 K-뷰티, K-푸드 전 세계에 막 그 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치죠. 거기다가 여행객들이 막 일본에 와가지고 휘젓고 다니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거 많이 느끼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일본이 이렇게 됐나? 그런 한탄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 때 충분히 숨길 수 있었던 본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민낯이라고 합니다. 그 민낯이 요즘 보면은 매춘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서구 유명 기사에 성매매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뭐 도쿄인가 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 도쿄에 가보면 그런 유튜브들이 올라오는데 공원들 있잖아요. 공원들에 가보면은 10대, 2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성들이 쭉 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 경찰들이 단속하잖아요. 단속하러 가면 싹 사라지고
단속한다 하더라도 그냥 서 있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남자하고 이렇게 뭘 할 때에 숨어 있다가 딱 체포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때 뭐라고 그러냐? 나 이 사람하고 난파 일본에서는 난파라고 그래요. 우리는 헌팅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범죄입니까? 남녀 사이에? 그렇게 얘기해보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당장 돈 주고 받은 뭐 증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단속이. 그런데 지금 엄청납니다. 그 인원들이. 그리고 일본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호주에 가보면은 일본의 10대, 20대들이 성매매하러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지금 일본이 그렇게 돼갖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일본의 강도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벌어지고 이게 과거에 일본에는 눈치 껏다고 봐도 없었던 얘기. 근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국민성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럴까? 그게 아니고 여유가 없으신 거죠. 아까 항산이면 항심이라 했는데 항산이 안 되니까 항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래서 일본을 자꾸 비판하고 팩트를 얘기하면은 상황이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일본 비난하는 걸로 보는데 비난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그게 왜 팩트를 그럼 얘기하느냐? 일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 다 퍼줬잖아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외교에서 전부 다 퍼주면 안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중국 원하는 대로 다 퍼주고 다 해줘 봐봐요. 중국이 한국을 싫어하겠어요? 지금 이 정부가 중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왜?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외교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일본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왜 이런 시간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70년대에 살고 있다. 70년대 일본의 모습을 보고 그때 그 인상을 가지고 예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꽤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으로.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장년층은 한일 관계를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강했던 그때 모습 그대로. 그때 한국이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그 인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이 연령대가 이제 젊어질수록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10대, 20대들은 한국을 자기들 밑에 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여러 가지로 일본보다 앞서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인식하지.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이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들을 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SNS로 정보가 엄청나게 공유가 되니까. 근데 장노년층은 SNS를 별로 안 하잖아요. 전통적인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거는 항상 그 고정관념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거든요. 외교라는 거는 그 국력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쥐뿔도 힘이 없으면서 막 대국에 엉겨붙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한국은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좀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한일 관계가 워낙에 힘 차이가 나니까 일본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고 일본이 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역사 반성 제대로 안 하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이제 성장을 했고 1인당 GDP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몇 년 전부터 앞서 있어요. 실질 임금도 훨씬 일본보다 높고 20, 30% 높다고 그래요. 우리가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매력적으로 잘 사는데 왜 일본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팩트를 정확히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자는 얘기를 내가 계속 하는 얘기가 계속 그래서 일본의 내 팩트 옛날에 일본이 아니다는 것을 자꾸 알려주는 게 그게 일본 비판하는 걸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정상적인 한일 관계가 형성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민주화운동 성공과 달리 60년대 말 전공투 운동 실패 이후 일본 민주주의에는 어떤 바람이 불었나요? 60년에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야 돼요. 미일 안보조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서로 화해하는 그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에요. 그때 거기에 한국도 못 들어가고 중국도 못 들어가고 대만, 북한 그때 대표성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니까 중국이나 소련은 그 당시에 중공하고 북한을 대표로 세우기로 바라고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대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전쟁 배상도 어느 정도 하면서 그와 별개로 하나 미일 안보조약이 맺었어요.
요시다 시게루 그 당시 총리가 혼자 사인합니다. 보통은 강요들이 다 사인하는데 왜냐? 이게 너무나 불평등한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요걸 가지고 일본에 돌아가게 되면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다. 그런데 현재 미일 관계, 국력 차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조약이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좋은 조약이다. 요시다 시게루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신감을 갖고 나한테 점을 던져라.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한테 침을 뱉어라. 딱 그 얘기예요. 요시다 시게루도 나한테 돌 던져라. 내가 다 그 감내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은 반드시 평가할 거다. 이 사람은 아주 외교관이거든요.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맺으니까 국제 관계에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모습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맺어진 거야. 자, 근데 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냐니까 요걸 잘 봐야 돼요.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의 고전에 맺었던 헌법, 평화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를 둘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헌법인데 한국 전쟁이 딱 터지니까 미국에서 이 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헌법이 제정된 게 47년인가 그럴 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50년이 터지니까 2, 3년도 안 됐잖아요. 이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군대를 둘 수 없다고 그렇게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맺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교육을 많이 시켰겠어요. 엄청난 변화잖아요. 군대를 못 든다는 거는. 군국주의까지 달렸던 나라가 군대를 못 뜨게 된 거는 극적인 변화잖아요. 그 이걸 교육을 안 시켰겠어요? 그때 군정에 있었던 메가드도 그렇고 요시다도 그러고 총칼로 흥했던 날은 총칼로 망한다. 그래서 일본은 두 번 다시 총칼로 뭘 하려고 하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 맹세한 게 이 헌법이었다고. 그걸 교육을 엄청 시켰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생들 전부 다 국민들한테도. 그랬는데 몇 년 안 됐는데 한국 전쟁이 딱 터지니까 미국에서 그 헌법 개정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메가드도 뻘쭘하죠. 자기가 제군들은 그 제군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려다보는 거지 거의. 절대 앞으로 총칼로 가지고 다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 군국주의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 일본 국민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강제 동원돼가지고 사실 뭐 전쟁터에 나가서 사실은 개죽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가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거.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왔던 그게 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에요. 그 피해라고요.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쌍수 들고 박수 치고 환영한 거예요. 두 번 다시 이제 전쟁터 안 나가도 되겠다. 그게 일본의 평화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국민들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헌법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익들이 그렇게 개정하려고 헌법 개정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지금도 개정 안 되는 이유가 그건 뭘 말하냐. 일반 국민들도 옛날 군국주의자들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일본에 군대가 없잖아요. 군대가 없으니까 군대가 있는 나라끼리 동맹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그래야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야. 상호방위조야. 우리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켜준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잖아. 그 미국이 나는 그게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미군들이 이제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셴버레도 강화조약이 맺어지면 이제 다 철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독립국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나라 군대를 만들고 이게 보통 국가인데 근데 뭐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군이 주둔했다가 다 철수하지는 않았어요. 조금은 뭐 철수하긴 했겠지만 어쨌든 일본의 그 군대를 미군을 그대로 주둔하는 대신에 그게 땅을 이제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군 기지를. 그거 주는 대신에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요시다는 그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군대가 없다고 해서 미국이 못 지켜주겠다 그러는데 동맹관계라는 건 꼭 군대만 가지고 맺어진 게 아니지 않느냐. 군대 말고도
대체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품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은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해 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지를 제공해 주고 우리는 물건을 가지고 당신들을 도와주는 거고 당신들은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라. 그럼 이게 쌍무적인 게 되지 않냐. 이렇게 강변을 했어요. 요시다가.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어중간하게 조약이 맺어지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지켜줄 수도 있다. 이게 동맹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조항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일본 국내에서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은 미군이 그걸 통제한다. 그 다음에 미군 기지는 미군이 원할 때 아무데나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걸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더니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조약이냐. 안 그래요? 아직도 그냥 식민지지, 반식민지지. 그래서 요시다는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51년도 맺었던 걸 60년도 기시 노부스케,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가 돼요. 사면 복권을 미국이 해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A급 전범이라고 3년 반을 감옥살이 했던 사람을 풀어주면서 총리까지 시켰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A급 전범은 이제 없는 거예요.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가 되는 순간 왜? 미국이 A급 전범은 사면 복권을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A급 전범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기시 노부스케가 소원이 뭐냐니까 이 불평등 조약을 평등하게 개정하는 거. 이게 그 사람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총리가 되자마자 이걸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대등하게 개정하려고 시게미츠 마모루라는 외무부 장관이 대등하게 맺으려고 갔다가 미국한테 콧방귀도 안 끼는 대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대등하게 하자 하니까 미국이 하는 얘기가 니들 헌법 때문에 이 군대가 없지 않냐.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대등하게 되냐. 한마디로 그냥. 그래, 네가 그러면 그 개정할 수 있냐? 헌법 개정할 수 있느냐? 헌법 개정해서 군대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실패했다 그래. 그 외무부 장관이 대등하게 이걸 개정하려다가 그걸 그 당시에 기시 노부스케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현재 현실로 봐서는 대등하게 맺어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모습은 너무나 심하다. 그래가지고 안보 개정을 해요. 안보 동맹을. 그 개정을 할 때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학생들이. 요시다 시게루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재 헌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가정하에 그냥 땅을 주고 우리 지켜달라. 이런 거니까 말려들 염려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켜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헌법, 안보 개정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제 동맹관계를 좀 더 가까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맹관계를 가까워져 간다는 건 뭐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군사적인 색채가 더 짙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군사적인 색채가 짙어지게 되면은 또다시 전쟁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동맹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막 엄청나게 그 당시에 30만 정도가 막 데모를 하고 그랬어요. 그게 안보투쟁이라래. 전설적인 안보투쟁이라. 그때 동맹대 여학생이 한 사람이 그 건물에서 옥상에서 막 떨어져서 죽고 그 시위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그래봐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옛날에 시위하다가 끌려가서 공문당이 죽기도 하고 절터 맞아 죽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안보투쟁이 아무리 그렇게 격렬했다 해도 한 사람 죽었어요. 여학생 하나.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기시 노부스케는 뭘 고쳤냐 하니까 지켜준다. 그 명시적인 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소요 사태가 일본 국내에서 발생되면은 일본 경찰이 진압을 한다. 그 앞에는 미군이 있잖아요.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군 기지를 만들 때 일본 정부하고 협의를 한다. 앞에는 어땠어요? 미군이 만들고 싶을 때 만들고 싶은 장소에 아무 데서나 미군 기지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요걸 고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레벨업을 시킨 거죠. 이 조약을.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반대하고 막 엄청나게 투쟁했던 이유는 기시 노부스키라는 인물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엄용하고 A급 전범에다가 군국주의의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괴라는 별명이 있어요. 요괴. 쇼와의 요괴라 그러나 이 사람이 머리가 아주 비상했다 그럽니다. 동명대에서도 뭐 거의 톱 클래스의 항상 성적이 좋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이 군국주의 냄새가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야베 외조부잖아요. 그 아베 총리가 그렇게 우익적이었던 이유는 이 할아버지를 가장 존경했대. 이 할아버지는 A급 전범 용의자예요. 3년 반 동안 감옥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 과정 때문에 일본에서는 60년대 안보 투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뒤로 계속 뭔가 시위 같은 게 있었느냐? 요걸 계기로 그 다음에 데모가 워낙 강하니까 안보조약을 통과시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물러나게 됐어요. 총리 자리에서. 그리고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자민당에서 총리 자리를 이어간 사람이 누구냐니까 관료 출신 요시다 시게루가 키워온 요시다 시게루의 키즈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를 보면. 이 사람들이 관료 출신들이에요. 관료 출신자들은 매파는 아니죠. 비둘기파죠. 그래서 그때 총리가 뭔 얘기를 했냐면 정치 문제, 안보, 헌법 문제 일절 언급 안 하겠다. 앞으로는 경제 문제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그 총리가 딱 들어서고 나서는 저자세라는 게 소위 말해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 일반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기시다라든가 다 뻣뻣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인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지배계층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미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총리부터는 이케다 총리예요. 이케다 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 관료 쪽으로 있다가 이제 정치 쪽으로 들어와서 그 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요시다 시게루가 키워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언사에 경제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정치적인 얘기나 뭐 헌법이나 군사적인 이런 얘기는 아예 그러면서 뭐 꽤 오랫동안 총리직을 하면서 소득 배정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을 올려주겠다.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웰컴이잖아요. 그 듣기 싫은 뭐 안보 조약이니 무슨 그다음 정치적인 얘기 이런 것보다는 내 소득을 2배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열렬하게 지지한 거죠. 그 뒤로 이어지는 총리들이 이걸 전통을 이어가다 버려. 그러면서 아니 경제 얘기하는데 뭐 반대 시위가 생길 거 뭐가 있겠어요. 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헌법하고 관련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 희어자도 안 끝냈어. 그 뒤로죠. 헌법 개정은 그때부터 한참 동안은 터부시 됐어요. 헌법 개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은 그 뒤로는 소득 배정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경제 대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게 없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바라볼 때 전후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일본은 군국주의의 그 폐해 때문에 평안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국기국가법이 없었어요. 국가가 새롭게 국기국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의무적으로 국기를 개항해야 되고 어떤 행사에서는 국가를 불러야 된다. 이게 국기국가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생겼냐? 2003년도에 생겼어요. 4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국기와 국가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우익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학교 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행사 때 국기를 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 왜? 그게 신혼마루라든가 기미가요가 다 군국주의 때 그걸 다 사용했잖아요. 그 군국주의적인 냄새가 난다고. 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일장기 들고 저기 배가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진보 세력에서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국기와 국가가 없지요. 자, 종교는 어떠냐? 종교는 그 당시 일왕이 패전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인간 선언을 해버렸어. 그때까지는 신이었잖아요. 신적 존재였잖아요. 천황교 신적 존재에서 패전하자마자 인간 선언하면서 종교가 사라진 거예요. 그 일왕이 신적 존재 자리에 앉았을 때에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다 핍박을 받았어요. 이게 유일한 종교로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가 엄청 비판받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식민지 시대 때 한국 기독교도 완전 순환사였어요. 순교도 당하고. 일본 말로 후미에라는 얘기, 후미에. 후미에가 뭐냐? 밟고 지나가는 그림이라는 얘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자기가 뭔가 신앙심같이 뭔가를 깊게 믿던 어떤 존재를 부인하라고 시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존경한다 그러면 그 사람 사진을 바닥에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 이게 후미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소위 말해서 예수상이라든가 바닥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 목사들한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죠. 그럼 그게 목이 날아가요. 그런데도 안 밟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도 아주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그때 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돌아보면요. 지금 현재 일본에 그 유지되고 있는 천황제라는 게 패전 이후에 폐지하라 그러고 주변 국가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폐지를 안 하고 그냥 상징 천황제로 그냥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일본은 1945년 이후에 종교도 사라지고 국가도 사라지고 그런데 어때요? 그럼 정신적으로 어디에 지주가 의지할 만한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가 돈이 쏟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우리가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그 성문화는 그냥 퇴폐에 가까울 정도였어요. 넷플릭스 보면요. 살색 감독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때 일본의 그때 항상 버블기에 그때 성문화가 어땠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쇼킹합니다. 19금이죠, 거의. 근데 그걸 보면서 돌아보면은 일본은 정신적으로 어떤 기댈 만한 데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이 쏟아지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기대한 게 뭐냐니까. 기업, 내 직장인 거예요. 그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 직장에서 모든 걸 다 케어해 준 거예요. 그게 평생 직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 돼 연공서열 이게 아주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나는 퇴출되면은 나는 인생이 끝나는 거로 인식해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했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 케어해 주는 거예요. 복지도 그 회사 차원에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미쯔비시맨, 써니맨, 뭐 엔티티맨, 이제 맨으로 그렇게 이름이 불렸던 거예요. 그게 소속인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강하지요. 불교도 강하지요. 천주교도 꽤 있죠. 그 다음에 또 유교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그 경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내가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유명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세계에. 불교 전 세계에 엄청나게 공유되어 있잖아요.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죠. 성교. 그 다음에 천주교도 그렇고. 유교도 아시아권에서는 꽤 많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정신적인 뿌리는 한국은 전 세계하고 공유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일본은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그렇게 탄압했죠. 불교도 천황제로 들어가면서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국주의 시절에 그때 막 전쟁 치르고 막 할 때는 이 종교들 전부 탄압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종교는 유일하게 신도라고 해요. 신도. 그게 유일한 종교인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신적 존재에서 인간을 선언해버리니까 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은 사라졌고
국기도 없고 국가도 없고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 그때 저녁 5시만 되면 개양식 하면서 가슴에 손 대고 막 빠담 그 음악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쳤어요. 한국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전들이 쫙 있었고 이게 놀라울 정도로 정신적으로 뿌리가 단단한 나라예요. 한국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인들은 이게 같은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단결이 굉장히 잘 된다는 인식을 가져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어느 민족에는 다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뭐 서로 시기 질투하고 외국에 나오면은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 별로 안 들립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한국은 그렇게 하면서 종교라는 게 수직 문화가 아니잖아요. 종교는 대부분 보면은 평등합니다. 신 앞에 평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를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한국은 꽤 오래전부터 뿌리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이 이렇게 민주화가 진전이 있을 수 있대.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일단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기국가가 겨우 그래서 국기국가를 강조하면서 야수군의 진사를 강조하는 게 이게 우익적인 마인드예요. 이게 국가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국가에 충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생 난리를 펴가지고 자기 백성을 자기 국민들을 350만 명이나 전쟁터에 몰아가서 죽게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굉장히 터부시기가 강했어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이너버 카드가 쉽게 그 발급이 안 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서 그래요. 국가가 내 정보를 통제한다. 내 정보를 다 관리한다.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버 카드 잘 진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디지털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 대해서 늘 비판하는 이유가 디지털화가 안 되니까 생산성이 낮죠. 지금 웬간한 제품들은 전부 디지털화돼 있어.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급평창하는 거지. 아날로그 산업에서 뭐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어요. 근데 일본은 대부분 아날로그 사원에 그러니까 거기서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꾸준할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가 튼튼하다는 거는 그게 다 아날로그적인 마인드거든요. 오랫동안 이어오던 그 기술 조금씩 개선해가지고 발전한 거니까. 일본은 이제 부가가치가 갑자기 팍 뛰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디지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생산성이 낮았어요. 임금을 못 올려주니까. 그럼 임금 못 올려주니까 수요가 안 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이 없이 현상 유지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핵심적인 게 또 뭐냐면 일본은 자위대가 있잖아요. 그 자위대에 들어가는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는 뭐 일반 대학 나와서 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위대 양성하는 방위대학이 있죠. 근데 방위대학이 과거에는 자위대 복장을 입고 나오면 돌팔매질 맞았어요. 이놈들 세금 도둑이라고. 다 쓸데없는 짓도 돈 버는다 그래서. 그래서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자위대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지지도 못 살 때 50년대, 60년대는 60년대, 70년대까지도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들 육사, 회사, 공사, 사관학교를 많이 갔어요. 왜? 돈은 없고 서울에 뭐 어디 대도시에 유학 보낼 처지는 안 되고 근데 사관학교는 뭐 나름대로 국가가 다 관리해 주니까 그 사관학교를 많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인재가 과거에는 사관학교 인재가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은 육군사관학교, 공군해군사관학교, 육해 공군들이 딱 전통이 단단하잖아요. 선후배관은 쫙. 그러니까 군대 기강이 어느 정도 잘 잡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북한이 항상 주적이 있으니까 항상 트레이닝이 되고 그게 작전도 있고 그다음 우리는 또 베트남전도 참전했잖아요. 거기에서 전투력이 엄청나게 많이 그 실전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얻었던 노하우들이 나중에 군사 교육이나 군사 훈련에 많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군대의 그 나는 질적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일본의 자위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돌팔매질 하는데 그게 무슨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그게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지금도 자위대는 모집하면 항상 미달이에요. 지금도 몇만 명이 지금 못 채워 미달 상태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적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위대에 대해서 좋은 직장이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프라이드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맥락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달라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상당히 그 바운더리 없이 제 경험, 그동안 일본에 대한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벽에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또 좋은 기회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일협전TV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요즘 제가 열심히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